안녕, 경제 읽는 우리야. 중동 불안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지수 하락이 아니야. 지난 4월 8일 휴전 기대감에 취해 들어왔던 2조 4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 그 가불된 호재가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수급의 되감기 압박이 돼서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게 핵심이야. 21시간짜리 협상은 결렬됐고 호르무즈의 병목은 다시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어.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들였던 그 숫자가 왜 지금 거대한 빚이 돼서 돌아오는지 그걸 알아야 해. 오늘은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구조를 같이 보자. 4월 8일 코스피가 6% 넘게 폭등할 때 다들 축제 분위기였지?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2조 4천억 원을 쓸어담는 걸 보면서 드디어 반등이 시작됐다고 믿었을 거야. 그런데 그 돈은 축포가 아니라 사실 가불된 호재였어. 중동에서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갔던 거지. 시장이 왜 그렇게 급하게 판돈을 걸었는지, 그리고 왜 그게 지금 우리 증시를 ATM처럼 흔드는 독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동네의 진짜 생리를 알아야 해. 유가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지는 문제가 아니야. 진짜 공포는 비싸지는 게 아니라 끊기는 데서 오거든.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 2만 명이 꽉 들어찬 대형 경기장에서 공연이 끝났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나가는 출구는 딱 하나뿐이야. 이 문을 통해 매일 2천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와야 해.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이 유일한 출구의 문고리를 잡고 확 잠가버릴까 하면서 흔들고 있는 상황이야. 옆에 비상구는 없을까? 사우디가 육지로 뚫어놓은 파이프라인이 있긴 해. 하지만 최대 용량이 700만 배럴에 불과해. 나머지 1,300만 배럴, 그러니까 전체 물동량의 70%는 이 문이 막히면 대안이 아예 없어. 대체 불가능한 물리적 통로가 막힌다는 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다는 뜻이지. 시장은 이 위험을 너무 가볍게 봤어. 21시간짜리 협상만 잘 되면 문이 활짝 열릴 줄 알고 2조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미리 베팅한 거야. 그런데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 희망은 고스란히 우리가 되갚아야 할 수급의 빚으로 돌아왔어. 여기서부터는 숫자 뒤에 있는 판을 읽어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어. 바로 4월 8일 단 하루 만에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2조 4천억 원이라는 외국인의 판돈이야. 당시 코스피가 6% 넘게 폭등하면서 다들 이제 진짜 가는구나 하고 환호했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봤던 건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사실 휴전의 희망이라는 가불기였어. 왜 문제냐면 그때 들어온 2조 4천억 원은 한국의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온 장기 자금이 아니었거든. 중동에서 들려오던 휴전 소식에 베팅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이른바 이벤트 드리븐 자금이었다는 게 핵심이야. 한마디로 호재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탈출할 준비가 된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빚이었다는 거지. 시장이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정작 돈의 주인들은 출구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거야. 그럼 왜 그 출구가 이렇게 갑자기 좁아졌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는 이슬라마바드야. 여기서 진행된 미 이란의 21시간 비밀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시장이 가불에서 썼던 휴전의 희망은 순식간에 확정된 공포로 바뀌었어. 단순히 협상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결렬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다시 조이기 시작했다는 게 진짜 방아쇠야.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물리적 데이터가 있어. 다들 유가가 오르면 사우디가 기름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지? 그런데 이건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문제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하루 2천만 배럴인데 이걸 우회할 수 있는 사우디의 파이프라인 한 개치는 고작 700만 배럴 수준이야. 나머지 70%는 대안이 전혀 없다는 뜻이지. 2천만 배럴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데 출구는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물리적 병목의 실체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는 호재 아닌가요? 우리 정유주들 돈 많이 벌면 증시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시 중 하나야.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가 정제마진으로 돈을 버는 건 맞아. 그런데 그건 아주 단기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진짜 무서운 건 유가 상승이 우리 제조업의 뿌리인 석유화학 마진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점이지. 석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라는 원료가 있어. 유가가 90달러, 100달러를 넘어가면 이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는데
우리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소재 만드는 공장들이 이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다 전가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 결국 정유주가 잠깐 웃을 때 한국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 전체는 비명을 지르게 되는 구조야. 마진 스퀴즈, 비용은 치솟는데 팔 곳은 없는 외통수에 걸리는 거지.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유가가 오르면 한국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깎일 걸 누구보다 빨리 계산해.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이 바로 한국 증시의 ATM화야. 왜 외국인은 중동이 불안한데 뜬금없이 삼성전자를 팔까?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야. 한국 증시는 유동성이 좋고 환전이 쉬운 세계에서 가장 찾기 편한 현금 인출기거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커지면 외국인은 일단 가장 팔기 쉬운 한국 대형주를 던져서 현금을 확보하고 하방에 베팅해. 이걸 수급의 대감기라고 불러. 4월 8일에 기분 좋게 샀던 2조 4천억 원이 이제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돌아오는 메커니즘이지. 실제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4월 8일 유입분의 절반인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은 패닉셀링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돼. 우리가 호재라고 믿고 빌려 썼던 그 2조 4천억 원의 빚이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서 우리 증시에 목을 죄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건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는 공포보다 훨씬 구조적인 위협이지. 중동의 총성이 멈출 줄 알았는데 협상 테이블은 21시간 만에 엎어졌어. 이건 단순히 저 멀리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이 불길이 어떻게 우리 안방과 계좌까지 번지는지 그 도미노를 하나씩 짚어보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환율이야. 시장은 이미 1380원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어.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더 많은 달러를 주고 기름을 사와야 해.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4월 8일에 기뻐하며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2조 4천억 원이 이제는 거꾸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빚이 돼서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피하려고 일단 팔고 나가는 게 유리하니까.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던지는 건 그들이 우리 기업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전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현금화 창구로 쓰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간고리가 있어. 바로 한국은행의 딜레마야.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목표치를 2.2%로 잡고 금리를 언제 내릴지 재고 있었거든. 그런데 유가가 90달러, 100달러를 넘어가면 이 계산기는 완전히 고장나버려. 수입 물가가 치솟는데 금리를 내린다? 그건 환율 폭등에 불을 붙이는 꼴이거든. 결국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도 힘들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야. 산업별로 보면 명암은 더 극명해.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가 좋다는 건 반쪽짜리 정답이야. 진짜 위험한 건 우리 수출의 효자였던 석유화학 산업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제품의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치솟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제품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리거든. 이걸 마진 스퀴즈라고 불러. 만드는 족족,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뜻이지. 여기에 항공사들은 유류비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깎이고 물류비가 오르면서 모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해지는 도미노가 시작된 거야. 여기서 궁금한 지점도 몇 개 생길 거야. 질문 몇 개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는 무조건 이득일까?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재고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아 보이지만 고유가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차를 덜 타고 공장이 멈추면서 전체 수요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더 커져. 외국인은 왜 한국 주식만 유독 많이 팔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중동이 불안하면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흔들릴 거라는 걸 알고 우리 증시를 리스크 헤지용 ATM으로 쓰는 거야. 금리 인하는 이제 아예 물 건너간 걸까? 물가 2.2%라는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어. 이제는 언제 내리냐가 아니라 올해 내릴 수 있느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야. 이 흐름이 우리 실생활에 닿는 지점은 더 차가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주유소 가격표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장바구니 물가 전가야.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이 움직이는 비용, 배가 움직이는 비용이 다 올라.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 하나, 채소 하나 가격에 이 중동의 화약고 냄새가 섞이게 되는 거지.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라는 족쇄가 더해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출을 버티던 자영업자나 영끌족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시작된 거야. 결국 우리가 4월 8일에 빌렸었던 휴전의 기쁨은 지금 우리 장바구니와 대출 이자라는 영수증이 돼서 돌아오고 있어. 이제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세 갈래 길로 나눠서 차분하게 짚어보자.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전쟁의 불꽃이 우리가 4월 8일에 가불에서 썼던 휴전의 기쁨, 즉 2조 4천억 원의 수급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상황이지. 첫 번째,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A는 이 긴장이 기싸움 수준에서 멈추는 거야. 미국과 이란이 다시 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사우디가 우리가 부족한 기름을 채워주겠다고 선언하는 그림이지. 이 경로가 열리려면 트리거를 확인해야 해. 국제유가가 다시 85달러 선으로 내려오고 환율이 1350원대로 복귀하는지 봐야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걱정하던 2조 4천억 원의 수급 부담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더 냉정하게 대비해야 할 건 시나리오 B, 그러니까 교착 상태의 장기화야. 지금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이기도 해. 큰 전쟁은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계속 잡음이 들리고 유가가 90달러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지. 이건 우리 경제에 아주 지독한 독이 돼. 유가가 높으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 2.2%라는 물가 목표치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거든. 결국 내수 경기는 더 얼어붙고 외국인은 야금야금 ATM기에서 돈을 빼가듯 시장을 떠날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 C, 꼬리 리스크의 현실화야.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기름길이 막히는 경우지. 이건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야. 2천만 배럴의 물동량이 멈추면 우리 석유화학 공장들이 원료를 구하지 못해 멈춰서야 해. 환율은 1,4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외국인은 2조 4천억 원을 포함해 수조 원을 한꺼번에 던질 거야. 소위 말하는 패닉셀이야.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경로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있어. 왜 시장은 고작 21시간짜리 협상 결렬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건 시장이 이미 완벽한 평화를 가정하고 판돈을 너무 크게 걸었기 때문이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의 무게도 2조 4천억 원어치나 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 4월 8일에 샀던 그 빚을 얼마나 빠르게 갚아나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 외국인 매도세가 1조 2천억 원, 즉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면 시나리오 B나 C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어야 하거든. 마지막으로 숫자 뒤에 남는 흐름만 보면 이거야.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동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는 공포 그 자체에 있지 않아. 우리가 4월 8일에 너무 일찍 터트린 샴페인, 그 2조 4천억 원이라는 가불된 호재를 이제는 빚으로 갚아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게 핵심이지. 21시간 만에 끝난 협상의 공백을 메우는 건 결국 실물 경제의 병목과 수급의 냉정한 역습이야. 이미 자산을 들고 있다면 지금은 지수 지지선보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 속도를 먼저 봐야 해. 4월 8일 단 하루 만에 들어온 그 막대한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환율 1380원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굳어지는지 여부가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이 될 거야. 새로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유가가 조금 꺾인다고 바로 달려들 문제는 아니야. 지금 더 중요한 건 유가 하락 자체보다 외환 당국의 개입 없이도 시장이 스스로 환율을 진정시키고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쌍방향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시장을 길게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 이 비용을 견딜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해. 나프타 가격 상승이 석유화학 마진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은행의 2.2% 물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폐기되는 수준까지 가는지 그 임계점을 읽어야 해. 호르무즈의 2천만 배럴이라는 물리적 한계는 여전하고 우리가 냈던 유동성의 빚은 이제 실물 경제의 청구서로 돌아왔어. 숫자는 표면이고 흐름이 본질이야. 가짜 희망이 거치고 드러난 실물 경제의 냉혹한 비용 구조를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야.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볼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같이 읽어보자.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